정치권 이야기 나누는 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법, 연금 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준비한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21대 마지막 본회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느덧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가 됐고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은 민생 법안만 하자, 그리고 야당은 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를 하자. 지금 합의 이루지 못하고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의사 일정에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역대 국회에서요, 이렇게 그 임기 막판에 첨예하게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간 전례가 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예.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의 아마 의사일정 합의는 어렵지 않나 싶고 지금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재표결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가 예상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법, 연금 개혁,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는 나눌 텐데 우선 지금 이대로라면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합의가 되어야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많은 개혁 입법 법안 지연되고 있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1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관련된 입법 이번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자기 특별법이라든가 각종 법안, 양곡관리법, 각종 개혁 입법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본회의만큼은 열어서 이런 각종 입법들이 통과되는 게 국민을 위한 21대 국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쟁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병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지금으로서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명 정도의 이탈표가 여당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라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 17명까지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찬성 입장 밝힌 인원이 오늘로서 지금 5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근태 의원이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겠다고 예고한 의원들이 이제 5명이 됐죠. 그런데 17표까지 이탈표가 나올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이 방송에서도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고발인이 민주당인데 특별검사 후보까지 민주당이 정해서 그러면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수사검사나 수사 주체를 정하는 그런 법제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의 핵심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17표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 이 특검 법안이 이제 내일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그것이 끝은 아니고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지금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어떻게 떼어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공수처에서 향후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의문의 목소리가 남는다면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새로운 고민이 아마 시작되는 출발점이 내일 표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관련한 재표결 관련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일 재표결이 진행됐을 때 몇 명 정도가 찬성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바람을 어느 정도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지가 그 숫자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투표를 하겠다는 분 5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 숫자가 2자릿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17표가 채워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분들 55명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여전히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직까지 3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을까? 그 정도 역할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투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여당 안에서는 5명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5명이 더 나오더라도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여당 의원들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특검법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라면서 탄핵까지 직접적으로 좀 발언까지 하거든요. 야권의 공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권이 이렇게 탄핵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국혁신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나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런 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정말로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아니고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라면요, 진상 규명 그 자체에 집중해야지 사실은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무슨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부터가 이제 법률가 출신인데 사실은 판례를 전혀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위헌의 의심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해서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에 의하면은 이 헌법 53조 2항에 의한 제의 요구 자체는 전형적으로 합헌적인 것이지 위헌이나 어떤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공세라고 하더라도 당 대표부터가 법학 교수 출신인데 좀 법률적 근거를 갖춘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일종의 정치 공세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실상 탄핵의 시계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범야권에서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죠. 그렇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분명히 민심이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거 여론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패에 이어진 것은 이종섭 대사의 부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섭 대사는 최혜병 사건의 핵심적인 피의자 신분이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을 함과 동시에 총선 참패의 결과를 얻었죠. 이미 총선 민심은 드러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대통령실을 겨냥할 수도 있는 이러한 특검법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왜 하야를 했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사법방해 사건이었죠. 그와 같이 이번 특검법 수용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법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법조인들도 같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예. 탄핵의 시계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재표결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수개혁이라도 21대에서 먼저 해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다음 국회에서, 그러니까 22대에서 모수뿐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연금 개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 자,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을 얼마나 받을까이고, 그다음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낼까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까지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안은 현재 40%의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45%까지 올리자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44%까지 합의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요, 소득 대체율을 44.5%로 올리면은 2050년에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무려 6,509조 원이 돼요. 이건 연금 개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연금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에 60%에서 50%로 한 번에 1년 만에 10% 낮추고 그 뒤로 10년간 1%씩 낮추기로 해서 2018년부터 40%가 된 겁니다. 그걸 다시 올리자고 하는 것은 연금 개혁이 아니고 연금 개악이죠. 이런 식의 합의를 국회 막판에 번갯불에 콩고먹기 하는 것은 정말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이죠.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이걸 도출해낸 데까지 굉장히 큰 시간이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2대 국회 개원하고 이런 구조개혁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을 논의한다고 하면 시간 1년 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1년 뒤, 2년 뒤 뭐가 남아있나요? 다음 지선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선이 남아있죠. 과연 선거를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연금 개혁을 제대로 다루고 통과시킬 수가 있을까요?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혹시 제가 조금만 네, 더 짧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듣겠습니다. 그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건요. 2007년에 연금 개혁을 할 때 이미 민주노동당이 찬성한 안입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40%로 낮추자고 했었고요. 2007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이었습니다. 지금 0.7명대고 곧 0.6명대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보다 미래 세대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맞겠는가? 만약에 이런 합의를 막판에라도 한다면은 국회가 젊은 세대 전체에게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그보다 드립니다. 조 변호사의 말은 일단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 되지 않느냐. 1년 늦어지면 그만큼 또 돈 들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을요. 그때 2007년에 예. 낮추고 지금 2024년인데 17년 동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올려놓으면은요. 예. 그게 모수 개혁이 아니고 결국에는 개악이 돼서 나중에 다시 낮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합니다. 짧게 반론 드릴게요. 지금 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지만 17년 동안 이 연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개혁을 하고 그 뒤에 차차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준비 돌입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참 많이 나눴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 우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관심은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뭐 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뭐 언제쯤 치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정기국회 전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최소 40일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내일 당장 공고를 하더라도 40일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5월 말이니 빨리 해도 7월 10일, 뭐 7월 중순 정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 선관위원도 다 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거보단 더 늦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7월 말이나 8월 중이 유력한데 7월 마지막 주나 8월 첫째 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휴가철이고 또 혹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한다면은 아마 8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보고요. 한마디 덧붙이면은 광복절 기념식에는 그래도 새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어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병수 의원이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서병수 의원이 사무총장 했었고 또 오선 의원이니까 경륜도 있고 이번에 험지 출마를 선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그런 권위랄까요? 리더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원장으로서는 무난한 인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여당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도 어느 정도 뭐 고려를 한다라는 얘기들, 뭐 컨벤션 효과 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되는 내용들
주자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하루빨리 이 전대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제서야 선관위원장이 임명이 되었고 서병수 의원 중진 의원으로서 개파색이 옅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전대 일정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전대 일정은 어찌되었건 간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교감을 하고 전대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고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7월 말 8월 초쯤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8월 중순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당권 주자들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원들의 발언들 좀 보면 일단 나경원 당선인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달 전에 60%였다면 지금은 55%다라고 얘기했고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면 출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퍼센트 얘기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통은 본인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하지 지난달에는 60%였는데 지금 55%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예. 참 해석에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나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한 위원장은 사실상 등판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등판할 사람이 등판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나라면 등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도 참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견제로 보십니까? 약간의 견제도 있고 일말의 진실도 있고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당권에 대한 뜻이 지금 55%라고 했으니까 견제 의도가 아주 없진 않을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겠지만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과제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밖으로는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안으로는 총선 때처럼 획일적인 리더십이 구축이 안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매우 어려운 숙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네 가지 과제들이 하나도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당선인은 그런 부분도 담아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현선 변호사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나경원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 60%에서 55%로 줄어들었던 거는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본인께서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싶겠죠.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밥 한 끼 먹지 않으면서 과연 당정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는 여전히 자기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전대에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분입니다.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득표를 얻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출마를 하고 싶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들러리가 설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여쭤보자면 그 백서 얘기 계속 나오고 거기서 한동훈 책임론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좀 책임이 옅어지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해석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이제 그 장동혁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백서가 지금 문제는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조정훈 위원장이요. 역대 그 백서를 집필한 그런 위원장들 중에서 가장 인터뷰를 많이 한 축에 들어가요. 4년 전에 그 미래통합당의 백서 특위를 이끌었던 정양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요. 그 특위 위원장으로 52일간 활동을 하면서 조정훈 의원처럼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훈 의원의 어떤 의도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백서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당원이나 지지층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 자기 나름의 해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특위가 과연 면담을 할 거냐 이 예. 부분인데 바로 지금 그렇게 조정훈 의원의 논란이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면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장동혁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본인의 평소 그 스타일을 봤을 때 이 면담이 만약에 요구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에서도 이제 응답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공격적인 비판을 하면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면담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거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면담을 해서 오히려 할 말을 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었던 이 부분, 그러니까 총선 백서 특위와 한 전 위원장이 면담하는 지금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혹은 이게 이루어지기는 할지 어떤 생각하세요?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던 것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백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선거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백서 명명백백하게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을 해서 그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그걸 거부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부한 채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총선 백서가 나온다면 그 후폭풍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 면담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 백서 특위가 한동훈 위원장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면담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책임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그럼 한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각은 뭐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의원들은 아무래도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좀 표명하기에는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 시기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유력한 당권 주자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정서는 당원이나 지지층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패배가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개인의 책임이었는가? 특히 그 총선 전에 3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련의 전국 흐름들은 많은 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요. 예. 그런 흐름들을 생각한다면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진단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뭐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룰 개정에 따른 뭐 지금으로서 거론되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유불리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많이 유리한 그 위치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론조사라든가.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여론조사를 30%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당원 100%를 하든가 간에 한 전 위원장의 어떤 어드밴티지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민의를 일부 반영해서 당대표를 뽑아왔던 그 역사와 전통으로 되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특정인의 유불리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간단하게 뭐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전대에서 아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워낙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대룰이 어떻게 변경되든 유지가 되든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친윤 입장에서는 전대룰을 구태여 변경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종부세 관련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부세는 사실 좀 예민한 문제긴 예. 하죠. 종부세를 도입한 그 취지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도부, 원내대표라든가 최고위원 입에서 이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중도층으로서의 외연 확장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폭넓게 이 부분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종부세는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연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빼고 국세만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서 종부세 세수가 4조 6천억 원이니까요 전체 국세의 1.33%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요, 작년 1년 내내 통틀어서 9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1주택자 종부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고 이게 해당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걸 지금 중도 확장의 방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지난 대선이 0.73%라고 하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11만 1,000명, 물론 조금 그거보다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계층을 염두에 두고 이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설득력이 있겠죠. 문제는 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입니다. 905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당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예.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강성당원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어요. 그분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를 한 것이고 고민정 최고 역시도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찬성 입장으로도 들리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뭐 이 종부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요. 예. 당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습니다. 지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때문에 예. 촉발되었다고 보여지는 이건 것이고요. 지금으로서 그럼 사견으로 보고 계시는 예,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우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분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종부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거나 개선할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22대 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외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지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층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호소력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이러한 종부세 논란, 종부세 논의의 그런 촉발이 된 그런 시작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를 꺼내고 이게 강성 지지자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종부세 관련한 완화는 또 중도층을 겨냥하는 이게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동시에 지금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 트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의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뭔가 당원을 바꾸든 당규를 바꾸든 해서 당원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으로 다독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매우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중도 확장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분석을 하냐면은 지난 총선에 이번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 지역구 보면은 예. 이제 강남 3구 외에 승리한 곳은 동작을, 용산, 마포갑 그리고 김재섭 당선인이 개인기로 승리한 도봉갑 아닙니까? 그러면 도봉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한강벨트 일부인데 그 한강벨트는 이른바 종부세 벨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들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확장해야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타겟팅된 그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성 당원들을 당원권 확대로 다독인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현실을 제시하고 팩트를 제시하면서 그 당원들을 설득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그걸 못하고 종부세 완화는 꺼냈지만 고민정 최고위원 페이스북에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댓글로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설득력이 상당히 아쉽다. 그런 것이 정치인의 실력이거든요. 강성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 종부세는 상징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초부자들만이 부담하는 세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 보니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가능 목표와 다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개선하고 완화한다는 점을 충분히 당원들과 함께 교감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물론 다음 지선, 대선, 중도층 외연 확장 분명히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부터 설득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바른 길인 것 같고요. 당원 충분히 설득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완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계속 설득하고
안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종부세라는 주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뭐 완화라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뭐 그런 류의 주제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종의 좀 정체성이라고 보는 인원들도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종부세를 처음에 도입할 때 그 취지 같은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아마 많은 의원들도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와 지금 현재 진행형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겠죠. 많은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독이는 게 정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까요? 당내 의원들 간에 이 관련한 뭐 종부세라든지 당원권 강화 등등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떤 뭐 이야기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어서 말이죠.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강성당원에게 끌려가는 흐름은요, 민주당에서 일정하게 좀 제어는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과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강성당원들이 당을 끌고 가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하나의 시그널처럼 보여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하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당원과 지지층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부세에 관해서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지만은 이게 1년에 1,000억 원도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1주택자는요 정말로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매각해서 차익이 실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에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이런 걸 상당히 고민해서 들고 나오셨으면은 당원과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은 이게 이제 각 의원들의 발언에 의한 질문은 저희가 드리는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랄까요, 직접적인 논의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면 이거를 수용할 의사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거 적극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부분은 공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슨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1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아무런 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중한 세금만 매기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니까요.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그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입장 낸 것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22대에서 충분히 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의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이 그리고 다수의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라고까지 입장을 냈는데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아닌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투나잇 이슈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